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엘러건트 유니버스 제3부 우주의 교향곡 제7장 촉근의 초란 과연 무슨 뜻인가, 그리고 제8장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차원을 찾아서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초대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대칭성은 시간과 장소가 변해도 물리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대표적인 대칭성을 나타내는 이론이었습니다. 개개의 관찰자들이 자신이 정지해 있다는 가정하에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관측하여 나름대로의 물리법칙을 유도했을 때 그것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칭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모든 법칙들이 우주 어디서나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리법칙들은 우주 어디서나 한결같이 성립한다고 믿어도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물리학자들의 조심스러운 표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와 크기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칭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물리법칙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물리학자들의 용기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양자역학의 세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원자핵의 주변에서 궤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물질의 기본 단위를 점입자로 보고 있는 표준 모델에서는 이러한 원자 운동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하나의 점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925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조지 율렌백과 사무엘 구드 스미트는 원자에 의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빛의 특성을 연구합니다. 연구하면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들을 설명하려다 보니 전자가 어떤 특정한 자기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려면 전자는 반드시 자전운동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전자의 자전운동을 스핀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전자가 공전과 자전운동을 모두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자의 스핀은 각 전자들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물질 입자들은 전자와 동일한 스핀을 갖고 있다.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전자의 스핀은 2분의 1이다. 여기서 2분의 1이란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본 입자의 자전 속도를 나타내는 숫자다. 물리학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력을 제외한 세 가지 힘의 매개 입자들의 스핀까지도 규명해냈는데 이들의 스핀은 물질 입자의 2배, 즉 1로 알려져 있다. 중력의 경우는 어떨까? 끈이론이 등장하기 전에도 물리학자들은 중력의 매개 입자로 추정되는 중력자의 스핀을 이미 계산해 놓고 있었다. 그들이 얻은 답은 다른 매개 입자 스핀의 2배였다. 즉 중력자의 스핀은 2다. 그렇다면 스핀이라는 새로운 현상에도 모종의 대칭성이 존재할까요? 물리학자들은 스핀을 설명하면서 스핀이라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뜻에서 초대칭성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초대칭성이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운동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져도 물리법칙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회전대칭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물리학의 법칙은 어떠한 각도에서 보아도 항상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물리학자들은 스핀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입자들이 고유의 질량을 갖고 있듯이 고유의 스핀값을 갖고 있다고 할 때 끈이론은 이 스핀값 역시 끈의 진동 패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끈이론으로 밝혀낸 것 중에 중력자라고 할 만한 고유의 스핀값을 갖는 진동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이로써 중력까지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끈이론이 마련했다고 이를 초대칭성을 가진 촉끈이론으로 이름 붙이게 된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초대칭 짝이라는 물리적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1970년대 초반에 물리학자들은 만일 이 우주가 초대칭성을 갖고 있다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은 자신과 스핀값이 2분의 1만큼 차이나는 파트너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파트너가 점입자건 끈이건 상관없이 거기에는 초대칭 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물리 입자의 스핀은 2분의 1이고 매개 입자들 중 일부는 스핀이 1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초대칭이라는 체계 안에서 이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통일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우리는 양자적 요동 상태에서 중력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자적 요동은 중력장이 울퉁불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중력장은 매끈한 곡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자 거품은 전자와 양전자가 주변의 에너지를 빌려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는 현상이라고 할 때 그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실험으로도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초대칭 이론에 의하면 보존과 페르미온이 양자역학적 효과를 상쇄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초대칭 속에서 보존과 페르미온은 항상 짝을 이룬 채 나타나고 양자적 요동이 상쇄되지 않은 채로 남는 경우는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초대칭 이론은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이 추구한 과학 탐구의 정점인 대통일 이론을 실현시켜줄 가능성이 있어서 물리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자역학 세계에서 같이 설명 가능한 힘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전자기력과 양력 그리고 강력입니다. 그런데 전자기력과 양력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1979년 그레쇼와 살람, 와인버그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전자기력과 양력은 100만 곱하기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하나의 힘으로 통합되어 있다가 그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별개의 힘으로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빅뱅의 순간이나 블랙홀의 내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빅뱅의 순간에 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한 점에 응축되어 있을 때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이었을 거고, 그때 전자기력과 양력은 하나의 힘이었다가 빅뱅 이후 온도가 낮아지면서 지금과 같이 별개의 힘으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력의 양력을 통합하는 것도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강력까지 하나의 힘으로 통합되려면 더 높은 온도여야 합니다. 이들의 업적이 대통일 이론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시켰다고 합니다. 서로 반대 부호의 전기 전하를 가진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은 전기력입니다. 그리고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은 중력입니다. 이들의 크기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양자역학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적 요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입자와 반입자 쌍이 만들어내는 안개 때문에 실제 작동하는 전자의 힘도 양자적 요동에 가려서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면 입자, 반입자 쌍의 안개가 옅어지면서 전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장이고, 전기장은 전자에 가까운 곳일수록 강해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물리학자들은 탐구를 거듭해서 전자가 만드는 전기장은 원래 거리에 상관없이 고유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입자, 반입자 쌍의 안개에 가려져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관찰자가 가깝게 접근했기 때문에 전자와 관찰자 사이의 입자 안개가 얇아져서 전기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지와 퀸 그리고 와인버그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더욱 놀라운 결과를 유도해냈다. 입자, 반입자의 쌍이 수시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양자적 효과를 치밀하게 고려하면 전자기력과 양력 그리고 강력의 세기는 한 가지 공통된 논리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 오늘날의 관측 기술로 접근 가능한 영역에서는 이 세 가지 힘의 크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것은 양자적 효과에 의한 안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100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분의 1cm 거리에서 관측한다면 세 힘의 크기가 동일해진다는 것이었다. 우주가 이 정도로 뜨거웠던 적은 빅뱅이 일어났던 직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기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지구 차원의 생활을 하는 동안 알 수 없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진면목을 드러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은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라는 차원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끈이론은 우리가 4차원 시공간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차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8장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1919년 칼루자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성 이론과 맥스웰의 전자기학 이론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실제 우주는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간 차원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은 영역으로 뻗어 있어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차원과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정도로 좁은 영역 속에 있어 쉽게 감지되지 않는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칼루자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은 수학자 클라인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은 스케일이 큰 차원과 좁은 영역 속에 감춰진 차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원 말고도 아주 작은 영역 속에 감겨져 있는 또 다른 차원들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브라이언 그린은 폭이 수백 미터쯤 되는 계곡을 가로질러 수도용 호수가 있다는 가정을 예로 듭니다.
멀리서 볼 때 하나의 긴 선으로 보이니까 1차원의 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면인 2차원적 면인 호수일 경우에 우리는 선으로 감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리학 이론으로 돌아와 앞서 살펴본 상대성 이론으로 본 매끈한 면에서 점차 확대되는 한 지점을 살펴봅시다. 이때 양자거품을 발견했을 때까지 확장했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각 양자거품의 지점들의 호수처럼 감겨있는 차원을 떠올리면 바로 칼르자와 클라인이 설명한 좁은 세계에 감겨진 숨은 차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 속에 또 하나의 차원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칼루자 클라인 이론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에는 또 하나의 차원이 좁은 영역 속에 감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 숨겨진 차원이 크게 부풀려진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사례들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변할 것이다. 여분의 차원들이 아주 작은 영역 내에 숨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나 여분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우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1919년 칼루자가 제안했던 고차원 우주 이론은 4차원 시공간을 규정하고 만들어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나의 차원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을 수행하다가 발견된 것입니다. 5차원 시공간을 가정하고 시도된 칼루자의 방정식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과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맥스웰의 전자기력을 설명하기 위해 유도했던 방정식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과 맥스웰의 빛이론, 즉 전자기학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칼루자의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력과 전자기력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힘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공간에 하나의 차원을 추가시켰더니 이들 둘 사이의 깊은 관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칼루자는 중력과 전자기력이 모두 공간의 진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력은 기존 3차원 공간의 진동에 의해 전달되고 전자기력은 새롭게 도입된 숨겨진 차원의 진동에 의해 전달된다는 것이었다. 칼루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한 이후로 60년이 흐른 뒤에야 다시 물리학계에서 주목받게 됩니다. 1970년에는 양자역학이 완전한 이론 체계를 갖추고 실험적으로도 완벽하게 검증된 때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 여러 개의 차원이 숨겨져 있는 고차원 우주론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차원 우주론은 초대층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물리학자들은 초대층 짝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양자적 요동이 부분적으로 상쇄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중력과 여분의 차원, 그리고 초대층이 한데 엮인 고차원 초중력 이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끈이론이 다시 등장하면서 미처 설명할 수 없던 내용들이 채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양자역학 이론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죠. 양자역학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확률로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률은 0에서 1 사이의 실수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퍼센트 단위로 환산할 때 100%라고 말하는 확률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값을 갖는다는 것에 기반해서 끈이론이 그 이유를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끈이론에서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끈은 진동 패턴을 갖고 그 진동 패턴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표상으로의 입자와 힘의 성격이 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끈이론은 칼루자가 맥스웰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학 이론을 계승해서 우주의 방정식을 도출해가는 과정에서 끈의 진동 가능한 기본 방향은 9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주 공간 차원이 9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간은 3차원입니다. 그런데 전자기학 방정식인 맥스웰의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면서 얻은 칼루자의 이론에서 이어진 끈이론의 방정식은 우주 공간이 9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끈이론 물리학자들의 해석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9개의 공간 차원들이 모두 좁은 영역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다가 빅뱅이 일어나면서 3개의 공간 차원과 1개의 시간 차원이 커다란 스케일로 확장되었고 나머지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14장에 가면 9개의 공간 차원들 중 3개만이 확장된 이유가 대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는 6개의 공간 차원이 초미세 영역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논리를 풀어나가기로 한다. 그리고 브라이언 그린은 이로부터 제기되는 질문들을 공유합니다. 숨어있는 6차원의 정체는 무엇인가? 끈의 진동에 의해 나타나는 물리적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성질들은 어떻게 실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가? 9장 이후로 끈 이론으로 살펴보는 우주에 대한 이해가 펼쳐집니다. 그 내용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